매년 3월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는 행주대첩 추모제가 열린다.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손꼽히는 행주대첩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왜군이 행주산성을 공격했을 때 2천여 명의 군사들은 물론 승병과 의병 등 민관군이 하나가 돼서 행주산성을 지켜낸 역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한다. 특히 무기가 떨어지자 아녀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와 왜군을 물리친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그러나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한 묘비는 행주대첩에 또 다른 공신이 있음을 말해주는데, 행주대첩, 과연 행주치마의 승리인가?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조선 관군이 크게 이겼던 몇 되지 않은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안악내들이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와 왜군을 물리친 일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전투입니다. 경기도 덕양산에 위치한 행주산성. 행주대첩이라는 큰 전투를 치러낸 성이라고 하기에는 무척 허술해 보이는 산성입니다. 이 행주산성은 흙으로 쌓은 토성입니다. 왜 든든한 돌로 쌓지 않고 흙으로 쌓았을까요? 그 이유는 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돌이 없었다. 행주산성은 통일신라 시대에 쌓은 것으로 보이는 토성이다. 총 연장 1km의 행주산성은 비록 그 규모는 작으나 남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동남쪽으로 산세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천연 요소의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숭벽의 서북쪽은 경사가 약 30도 정도로 완만한 산세를 이루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바로 이곳으로 공격을 해왔고 조선 관군은 행주치마로 날라온 돌로 공격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행주산성의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전투에서 사용했을 만한 단단하고 큼직한 돌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실제로 이곳 행주산성에는 이렇게 그 돌멩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잔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돌 가지고는 적을 격퇴하거나 물리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돌은 행주산성이 아닌 다른 인근 지역에서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옛날에 여기가 갯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주산성이 섬이었었거든. 여기가 지금 현재 이래 내려가는 게 새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 빠지면 갯벌이거든. 그런 갯벌에서 이제 그 물이 나가고 나면 이제 거기서 갈대기가 나죠. 갈당이라고. 갯벌이었으면요. 뭐 지형적으로 이제 갯벌이면은 뭐 이렇게 돌 같은 것들은 뭐 별로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유, 돌이 없죠. 그냥 뻘이니까. 벌이 그냥 퍽퍽 빠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뻘이니까. 하지만 행주산성에서 좀 떨어진 곳에 단단한 돌이 많은 화강암 지대가 있다. 북한산. 하지만 북한산은 행주산성에서 약 20리 거리. 전투가 시급한 상황이라 해도 돌을 날르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다. 그리고 행주대첩이 있기 약 2주 전 평양에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벽제관에서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왜군에게 크게 패하고 만다. 따라서 한양을 점령하고 있던 왜군에 의해서 북한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막혀 있었다. 당시 왜군의 수는 3만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왜군을 돌로 물리치려면 얼마나 많은 돌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지형적으로 행주산성에서 많은 돌을 구하기란 불가능했을 거란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행주대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주치마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행주대첩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이듬해인 1593년 음력 2월 12일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날 왜군은 행주산성을 7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조선 영조 때부터 기록되어 온 고양군지에 의하면 이날 행주치마로 받아온 돌로 방어를 하기 시작한 것은 그 7차례 공격이 끝나갈 무렵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계속된 7차례의 공격은 무엇으로 버텨낸 것일까요?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이 묘의 묘비명에는 행주대첩을 이끈 권율 장군이 남겼다는 말 한마디가 기록돼 있다. 행주 산성의 이김은 내가 참으로 화차를 가지고 이긴 것이라. 행주대첩에 행주치마가 아닌 또 하나의 공신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화차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화차다. 화차란 두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 발사대를 만들어서 화살이나 총을 수백 개 혹은 수십 개씩 동시에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든 조선의 독창적인 화약병기다. 화차가 처음 개발된 것은 태종 9년. 그 후 문종시대의 화차는 화약병기로 등장한다. 성종 때 기록된 국조 5월의 설에는 1474년 문종이 직접 고안한 화차 설계도가 전해져 오고 있다. 총통기 같은 경우는 세전 4발을 한 번에 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전 총통 50개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점화선을 잘 연결해서 이렇게 쏘게 되면은 서너 사람이 200발의 그 세전을 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기관 단총의 어떤 초기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위력 있는 그런 그 무기 체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종이 직접 설계한 이 도안에 의하면 문종 화차에는 2가지 종류의 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중 하나는 사전 총통 50개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총통기다. 사전 총통 하나에는 4발의 화살을 장전할 수 있었으므로 총통기는 한 번에 200개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발사대는 신기전, 즉 화약을 단 화살 100개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신기전기였다. 93년 4월 이 신기전기를 복원해서 그 성능을 시험해본 바가 있다. 이런 첨단 무기가 임진왜란 당시 행주 산성에도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행주대첩 당시에 쓰였던 화차의 모형입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문종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화차를 500여 대나 만들어서 각 지방에 배치했습니다. 문종 이후에 평화기가 지속되면서 무기의 관리가 소홀해졌고 실제로 임난 직전의 조사에 의하면 500대 화차 중에서 20대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주대첩 당시에 권율에게 이 화차를 40대나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주산성 기념관. 한켠에 진열돼 있는 이 망암집이 행주대첩 당시 권율에게 화차를 만들어준 변이 중의 저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전남 장성에 있는 봉암 서원. 변이 중의 자손들이 그의 학문과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이다. 젊어서 율곡 이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그는 특히 이의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에 영향을 받아 예학과 과학 그리고 군사 병법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조예가 깊던 인물이었다. 망암 베네디 선생은 원 생리학자죠. 근데 그분이 임난이 발발되자마자 소모사가 됐습니다. 소모사는 직공으로 말하면 모병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양반이 전남 지방에 내려가서 활약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분입니다.
당시 변희중의 임무는 의병을 모으거나 무기를 모아서 관군에게 조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총을 가진 왜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화기라는 데 생각이 미친 그는 화약병기를 직접 만들게 된다. 바로 그것이 화차다. 변희중은 여러 문헌을 토대로 당시 가장 앞선 화약병기였던 문정화차 제작에 착수한다. 장성에 이름난 장인들과 변희중 집안의 일꾼들 수십 명이 투입돼 제작과 실험을 거듭한 지 50여일. 마침내 변희중은 문정화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다. 변희중은 당시 300대의 화차를 만들어서 여러 장수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전시에 그런 인원과 물자를 확보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요. 변희중은 장성 토박이로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차 300대를 만드느라고 자신의 재산은 물론 만석군인 사촌 동생 변희운중의 재산까지 다 털어넣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화차 300대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길래 만석군의 재산이 다 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당시 변희중이 제작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 봉암선 안에 있는 시징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는 행주대첩 당시에 사용이 됐던 이 변희중의 화차 모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차의 제작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먼저 이 화차의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이 오늘날의 어떤 무기와 같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화차의 성능과 또 무기로서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요즘에 이 다연장 로켓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연장 로켓은 한 대에 약 2억 5천에서 3억 원, 300대를 확보하려면 약 750에서 9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듭니다. 당시 화차 300대를 만드는 데에도 이렇게 큰 돈이 필요했을까요?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 화차 모형을 살펴보면서 제작 비용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상식적인 어린 짐작으로는 이 특별한 기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나무나 쇠붙이 같은 재료비, 그리고 또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했을 테니까 인건비, 그리고 기타 잡비까지 포함을 해서 약 한 200~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어림짐작이 과연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변희중의 화차 설계도를 놓고 한창 계산을 지금 뽑고 계신 중인데요. 어떻게 계산이 다 돼가십니까? 네, 인건비, 재료비, 각종 경비를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가 예상해서 산출한 금액이 2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어림짐작으로 생각했던 거에 약 10배 정도가 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변희중의 화차 복원과 관계된 분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암 선생 문집 중에 화차 도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계도입니다. 그 화차 도설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어디서 여기다 만들었냐? 이 곳이 망암 선생 출생지고 화차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든 것이고 총 제작비가 3,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87년도에 했습니다. 한 대에 3,200만 원, 300대면 약 90억,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순수한 재료비만은 아니지만 인건비, 연구비들을 모두 포함해서라도 큰 금액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변희중의 사촌이었던 윤중은 만석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만석군이 되려면 당시 벼 작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만마지기 이상, 최소한 300만 평 정도의 농지를 소유해야 했습니다. 요즘 이곳 장성의 농지 가격은 평당 약 2, 3만 원 선. 요즘 시가로 따져도 당시 만석군이었던 변윤중의 자산은 약 7, 80억 정도는 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시가 전란임을 생각을 해볼 때 정확한 액수를 추정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변희중이 당시에 진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희중은 화차 300대를 만들었고 이 화차들이 바로 행주산성에서 왜군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희중이 제작한 것은 화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희중은 그때까지 전해져 오던 각종 군사, 화포에 관련된 책을 바탕으로 1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무기들을 제작합니다. 변희중이 만든 무기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당시 전투에서 가장 기묘하게 쓰였던 화약병기들이었다. 변희중은 망암집의 제3권인 총통화전 도설에서 임진왜란 당시 자신이 제작했던 무기들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화차 외에 변희중이 당시 제작했던 무기는 모두 18가지로 크게는 총통왕구류와 폭발물, 로켓병기로 나눌 수 있다. 변희중이 제작했던 총통왕구류는 모두 11가지다. 그중 일총통, 장군총통, 사전총통 등 총통류는 주로 살상용으로 쓰였다. 당시의 총통류는 주로 화통, 화약, 점화선의 구조로 되어 있어 화약에 연결되어 있는 점화선에 불을 붙이면 화약이 폭발하면서 장전되어 있는 화살을 발사하는 형태였다. 이때 화살의 유효 사거리는 종류에 따라 200m에서 400m 정도였다. 철신완과 총통완 등 완구류는 봉화나 파괴용으로 사용됐다. 직경 약 32cm인 이 총통완은 돌로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전투에서 수차를 이용 적진에 날려보내서 성문이나 성곽을 파괴하는 데 사용됐다. 임난 당시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바로 로켓병기, 즉 화약을 이용한 자체 추진력으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무기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신기전이다. 신기전은 그 폭발력과 명중률에서 당시 가장 앞섰던 로켓병기로 그 길이와 화약의 크기에 따라 유효 사거리가 멀리는 1.5km에 이르렀으며 살상력 또한 매우 뛰어났다. 기화통은 군사구를 하늘로 향하도록 해서 땅에 묻어두고 적군이 접근할 때 점화를 하면 공중으로 불이 터져나오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적의 추격이나 접근을 막는 데 사용됐다. 그 다음으로 사용됐던 무기류가 진려포통과 같은 폭발물이다. 진려포통은 요즘의 지뢰나 가스탄과 같은 것으로 나무로 둥근 통을 만들고 그 속에 화약을 넣은 것인데 화약과 함께 예리한 모양의 쇠조각을 넣어 만든 살상용으로 특히 해전에서 적의 배를 교란시키는 데 자주 사용되던 무기다. 이것이 발화통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변희중은 이 망암집에 자신이 만든 무기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발화통에 관한 부분을 보면 종이로 만든 폭발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이너마이트 같이 생겼고 이 겉을 종이로 싼 것으로 봐서 무기라고 보기에는 다소 허술해 보이는데 위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저는 한화 인천공장 실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행주대첩에서 사용이 됐던 발화통의 성능은 어떠했을지
그 제조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망암집에 따라서 직접 만들어서 그 성능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곳에 지금 두 분이 한참 작업이 진행 중이신데요.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지금 발화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발화통에는 대발화통, 중발화통, 소발화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현재 지금 중발화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중발화통을 만드는 원료는 저희가 옛날에 그 한지를 많이 썼는데요. 한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 겹 한 겹 이렇게 둘둘 말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든 제품을 갖다 여기 하나 있는데요. 두께가 대발화통은 두께가 한 1.5cm 정도 되고요. 1.5cm 정도요. 예. 네, 중발화통은 한 1.3cm 정도 이렇게 두껍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겹 한 겹 말아서 만들려면 기간도 길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예. 이렇게 둘둘 말고 또 건조하고 말고 건조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을 갖다 계속 하는데요. 보통 대발화통 이렇게 하나 만들려면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는 저희가 걸릴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이를 말아서 이것이 다 마르게 되면은 이 속에 화약을 넣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화약이 다 들어가게 됐는데요. 화약을 넣고 난 다음에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나요? 이제 화약이 다 들어간 것을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심지를 갖다 꽂습니다. 심지를 꽂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밀봉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제품이 네. 되는데요. 그 완제품을 보면은 지금 이런 상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화살에다가 매달고 이제 쏘면은 그 옛날에 그 신기전이 되는 거고 그냥 쏘게 되면은 요즘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류탄의 일종인 이렇게 발화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요즘 말로 하면 쉽게 풀어 얘기한다면 수류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발화통의 위력은 그럼 과연 어떨지 제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능 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바로 옆으로 이 모래더미가 쌓여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화통에 불을 붙여서 그곳으로 직접 던져보겠습니다. 불을 붙여주시죠. 아우. 지금 여기 이제 터지고 난 흔적도 보이고 파편도 보이는데요. 안에가 다 터졌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화약을 사용을 했길래 이렇게 이 정도 폭발했을까요? 여기 사용되는 화약은 흑색 화약으로서 8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흑색 화약은 4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만드시는 흑색 화약을 많이 개량하고 발전된 거겠죠. 근데 4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 속에다 화약을 넣어가지고 적의 진지에다 이렇게 터뜨리면은 적의 그 대오를 흩뜨리고 말탄 기마병들을 떨어뜨려서 많은 위협을 줬었죠. 더욱이 이 안에다가 철 조각이나 다른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터뜨리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의 그 수류탄과 비슷합니다. 이 발화통의 성능은 지금의 수류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대오를 흩뜨리거나 인명살상의 무기로서 행주대첩에서 나름대로 기여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실 씨. 발화통이 옆에 떨어지니까 정용실 씨가 깜짝 놀라는군요. 아마 저라도 상당히 놀랐겠는데요. 아마 400년 전에 왜군이라면 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아마 당시에 왜군들의 접근을 지연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임진왜란 때는 칼이나 창, 화살 등으로만 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주대첩에서 보면 다양한 화약 무기로 싸웠던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가 행주산성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같은 무기를 갖고 있던 다른 관군들도 승리를 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해전에서는 같은 무기로 연전연승을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당시의 해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가장 크게 승리했던 한산대첩의 예를 보자. 이순신은 먼저 판옥선 몇 척으로 왜군을 좁은 견내량에서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낸다. 이순신은 조총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작전에서 왜수군과의 접근전을 철저히 피했다. 이런 이순신의 작전에 휘말린 왜군은 한산도 앞바다까지 쫓아온다. 이때 조선수군은 한산도 인근의 섬에 숨어 있다가 재빨리 외선을 포위해버린다. 그리고 조총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거북선을 양쪽으로 앞세우고 그 뒤쪽으로 날개처럼 전투선을 배치하는 하객진을 형성한다. 당시 왜군의 작전은 조준이 쉽고 명중률이 뛰어난 조총을 이용한 접근점과 상대의 배에 올라 전투를 벌이는 전략을 폈다. 이때 이순신은 넓은 원 모양으로 왜군을 둘러싸고 화포로 원거리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편 거북선을 이용해서 적의 정면을 돌파하는 작전을 병행한다. 이때 조선수군이 판옥선과 거북선에 설치했던 총통은 총통 중 가장 큰 천자총통을 비롯해서 현자총통, 지자총통 등이었다. 이러한 총통류는 해전에서 왜군들이 타고 있는 배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왜수군은 이러한 원거리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순신의 이러한 작전에 매번 패배를 거듭했던 것이다. 해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이제 화기에 있었을 겁니다. 일본군이 이제 조총, 요 사거리가 이제 50m 내외에 이제 조총을 가지고서 배를 이제 붙여가지고서 이제 직접 병기를 이제 검을 가지고서 싸우려고 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조총의 사거리에 이제 배 이상이 되는 이제 대형 화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총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총통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포전으로 이제 맞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군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백병전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무기를 활용하는 전략, 바로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상대방의 전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의 개인 화기로는 왜군이 조총을, 조선 관군은 승자총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자총통이 조총보다 성능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이 승자총통이 조총보다 7배가 넘습니다만 발사 시간이 조총보다 3배가 더 걸리는 데다 총신이 짧고 가늠자와 가늠쇠가 없어서 그 명중률이 낮았습니다. 반면에 이 왜군의 조총은 그 모양은 화승총과 같았지만은 말 그대로 조준만 정확히 하면은 날아다니는 새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명중률이 높은 그런 무기였습니다. 때문에 접근전을 펼 경우 조선의 관군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의 장수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면은 장수 신립과 이런 대화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군이 쓰는 조총이 신기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괜찮겠소? 그 조총이 아무리 신출귀몰한 물건이라고 하나 어찌 쏘는 대로 다 맞출 수야 있겠습니까? 하지만 왜군은 철저히 조총을 이용한 접근전을 폈고 조선의 관군들은 무기에 대한 이해와 또 작전도 없이 전투에 임했다가 패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신립장군의 탄금대 전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탄금대 전투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4일 만인 1592년 4월 27일
충주 탄금대에서 조선 관군이 왜군에게 대패한 전투를 말한다. 이때 왜군은 탄금대 근처에 숨어서 조선 관군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조총 공격을 퍼붓는 접근전을 펼친다. 당시 외장은 고니시 육기나가, 조선 장수는 선조가 가장 믿었던 무장 신립이었다. 당시 탄금대와 같은 벌판은 조총을 가진 왜군에게는 더없이 유리한 지형이었다. 왜군은 조총 부대를 여러 조로 나뉘어서 번갈아가며 공격하는 빈틈없는 작전을 구사한다. 이에 비해 신립은 산속으로 들어가 지형짐을 이용해서 싸우자는 휘하 장수들의 말을 무시하고 탄금대 벌판에서 배수진을 친다. 그리고 기병을 앞세우고 돌진에 들어간다. 그러나 기병은 적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총의 반격에 무너지고 만다. 실제적으로 총을 이용한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적이 총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화기를 이용한 전술을 편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 전에 이제 여진이라든가 왜구들처럼 총이 없었을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공격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전에 있던 전술을 가지고서 능히 적을 제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결국 이제 초전에 많이 당하게 되는, 연패를 당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과 4천여 명의 조선 관군은 몰살당하고 신립을 누구보다도 믿었던 선조는 이 소식에 놀라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이때의 일을 유성룡은 이렇게 개탄하고 있다. 신립은 그때 산세가 험한 조력에 매복했어야 하건만 그곳을 지키지 않고 탄금대 들판에 왜군을 끌어들여 패전하고 말았으니 이것은 병법을 모르는 탓이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무기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장수들이 무기에 따른 전략을 구사할 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큰 아쉬움은 임난 이후에 조선의 무기들이 이렇다 할 발전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무기는 더욱 빠르게 발전하게 마련이지요.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랐던 조선 초기의 무기들이 조선 후기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조선의 군사력 강화에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조선 중기 이후 화약병기 발달이 침체된 이유는 효종의 북벌론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1636년 12월에 있었던 삼전도의 굴욕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왕이 청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치욕의 사건이었다. 당시 왕자로서 볼모로 청에 끌려갔던 효종은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 청을 겨냥한 북벌 계획을 세우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나간다. 그러나 효종의 북벌 계획은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7년간에 걸친 임진왜란과 그 뒤를 이은 병자호란으로 경제가 매우 피폐돼 있었고 그 때문에 군정 실시를 반대하는 상소가 줄을 잇는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효종의 북벌론은 친청파 대신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당시 친청파들은 조선의 갑작스런 군비 증강과 무기 개발이 정치 경제 강국이었던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조선은 당시 최신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몇 번씩 놓친 사례가 있었다. 우리가 무기를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요. 첫째는 선조 23년에 평의지가 우리나라에 조총을 2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를 개발하지 못해서 임진왜란 때 그거를 활용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종 때 나선 정보를 2번이나 나갑니다. 그때도 우리보다 화성식보다 우월한 수서시 소총을 노익을 해옵니다.
그러나 그거를 개발치 못하고 우리가 그 사용치 못했다는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무기는 근세 말 서구 열강들이 조선을 침략해 들어올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혀버렸던 것이다. 조선 무기에 얽힌 안타까운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행주산성 전투는 조선 무기의 위력을 실제 전투에서 보여준 예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행주산성 전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자세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 둘레가 1km 남짓한 작은 성 행주산성. 그곳에 배수진을 친 권율은 어떤 작전으로 12시간 만에 3만의 외병 정예부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권율은 행주산성을 울타리로 해서 왜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한편 화차 등 원거리포로 적의 주력 부대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어냈다. 먼저 행주산성은 당시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권율은 행주산성에 들어오기 전 휘하장수인 성거에게 4,000명의 군사를 주어서 금주산성에 남게 했는데 이는 왜군으로 하여금 후방에 신경을 쓰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행주산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권율이 행주산성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행주산성 주변에 이중의 목책을 세운 것이었다. 행주산성은 원래 토성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줄 성곽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라도의 소모사 변희중으로부터 화차 40대를 확보하고 당시에 제작된 각종 화약병기를 목책 근처에 설치했다. 마침내 1593년 음력 2월 12일 새벽 5시에 홍제원을 출발한 웃기다의 3만 왜군이 창릉천을 건너서 행주산성에 도착했다. 새벽 6시 고니씨가 이끄는 왜군 10,000명이 행주산성의 서쪽으로 공격해왔다. 하지만 화차와 총통, 수차 석포의 반격에 밀려 고니씨 부대는 곧 후퇴하고 만다. 이어서 마에노 부대가 2, 3차에 걸쳐 공격해왔으나 산성을 채 오르지도 못하고 물러서고 만다. 그러자 총대장이었던 우키타가 선봉에 서서 4차 공격을 해온다. 당시 행주산성에서 쓰였던 총통은 천자 총통과 현자 총통 등이다. 이들 원거리 화포는 왜군을 산상 가까이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다. 로켓 병기보다는 명중률이 높은 개인 화기 승자 총통은 멀리 있는 적을 조준해서 쓰러뜨리는 데 사용됐다. 발화통은 당시 적의 접근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무기였다. 이런 모든 화약병기로 권율은 왜군의 접근을 최대한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화차로 적의 주력 부대를 공격했다. 그런데 바로 4차 공격에서 왜군 총대장 우키타가 화차 공격으로 중상을 입게 된다. 그러자 왜군은 5차 공격에서 조선 관군의 방패 역할을 해왔던 목책에 불을 지르면서 공격을 해온다. 그러자 권율 장군은 준비해두었던 뜨거운 물을 퍼부어 물리친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왜군은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가장 취약 지점인 행주산성 서북쪽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것을 지키던 승병들이 예상치 못한 왜군의 공격에 당황해할 무렵 권율 장군은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제주머니 작전으로 대응했다. 고춧가루, 쑥가루 등 최루용 재를 마신 왜군은 하는 수 없이 후퇴했다. 그러나 이쯤 행주산성의 화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왜군을 화살이나 칼로 저지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행주산성이 그렇게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바로 그때 아낙네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산성을 올라오던 왜군은 이때부터 두 번의 공격을 더했으나 후퇴만 거듭할 뿐이었다. 이미 왜군도 2만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무엇보다 총대장 우키타가 중상인 상태였다. 어느새 저녁 6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한강에 물이 붓기 시작했고 자칫 지체하면 왜군은 돌아갈 길이 막힐 상황이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왜군과의 전투가 끝났다. 왜군은 9번째 공격을 끝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행주치마의 승리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날 왜군은 9번의 공격을 했습니다. 그중 최대의 위기인 마지막 2번의 공격을 버텨낸 데에는 행주치마의 몫이 컸고 또 그 공격을 막지 못했다면 행주대첩은 다른 조선 관군들의 전투들처럼 패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조선의 우수한 화약 병기가 7번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면 마지막 라운드 행주치마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행주치마의 승리, 그것은 바로 조선의 뛰어난 무기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